아저씨, 가족 얼굴은 잘 보고 나왔어요? 서쪽 터널로 가면 영영 못 보는데. 1시간 뒤 서쪽 터널 오중 추돌 사고가 터졌습니다. 생존자 없음. 김 씨는 벌벌 떨며 하늘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동네에선 귀신 들리네라고 수군댔습니다. 며칠 뒤 검은 벤츠 5대가 올라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회장 앞에서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등 뒤에 눈물 흘리는 남자 보여요. 순간 회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도대체 3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하늘이 앞에 펼쳐질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정오를 알리는 낡은 시계탑의 종소리가 달동네 언덕배기를 타고 느릿느릿 퍼져나갔습니다. 분홍내 국밥집 앞에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분홍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낡은 앞치마 자락으로 훔쳐내며 자기 몸통만한 묵직한 국자를 쉬지 않고 저었습니다. 그 손끝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버텨온 수십 년 세월의 굳은 살과 능숙함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인근 공사판에서 점심을 해결하러 온 인부들이 뿌연 먼지가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낡은 지팡이를 짚거나 서로를 부축하며 익숙한 자리를 찾아 앉았죠. 좁디 좁은 가게 안은 금세 사람들로 빼곡히 들어차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하지만 치열하게 살아가는 달동네 특유의 활기였습니다. 공사판 인부들은 거친 농담을 주고받으며 껄껄 웃어댔고 욕설이 섞인 말들이 스스럼 없이 오가는 것도 이 국밥집에서는 그저 정겨운 일상이었죠. 그 시끌벅적한 소음 한복판에서 놀랍게도 고작 10살배기 여자아이가 자기 몸집만한 쟁반을 양손에 받쳐들고 테이블 사이사이를 요리조리 누비고 있었습니다. 윤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이는 마치 날쌘 다람쥐처럼 움직였어요. 어른들도 버거워할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면서도 주문이 한꺼번에 밀려들어도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척척 일을 해냈습니다. 3번 테이블 순대 빼고요. 5번 테이블 특 사이즈요. 어린아이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또렷하고 정확한 외침이 주방 깊숙한 곳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분옥은 국자를 젓던 손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힐끗 손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 알았다는 신호를 보냈죠. 모퉁이 구석자리에 앉은 단골 손님 김 씨가 국밥 그릇을 비우다 말고 지나가는 하늘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이고, 우리 하늘이 다 컸네. 학교는 잘 다녀왔냐? 또랑또랑한 게 아주 장사꾼 다 됐어. 그러면서 투박하고 커다란 손으로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늘이는 김 씨를 향해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저씨. 맛있게 드세요. 오늘 겉절이가 엄청 맛있어요. 배시시 웃는 그 얼굴은 영락없는 사랑스러운 10살짜리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눈동자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아이답지 않은 깊고 서늘한 그늘이 서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마치 세상의 무거운 짐과 비밀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손님들의 빈 물컵을 귀신같이 찾아내 쏜살같이 달려가 채워주었습니다. 반찬이 떨어진 테이블도 마치 레이더라도 달린 것처럼 정확히 알아챘어요. 깍두기 접시를 들고 가고 파김치를 리필해주고 빈 그릇을 치우는 손놀림이 어찌나 빠르던지 손님들은 저도 모르게 감탄을 흘렸습니다. 한창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쾅 하는 거친 소리와 함께 가게의 미닫이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 셋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대낮부터 마신 술 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걸음걸이는 위태롭게 비틀거렸죠. 가게 안에 진동하던 구수한 국밥 냄새 사이로 역한 알코올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사내들은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주방에서 육수를 따르던 분옥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여기 물 안 가져와? 어린 것이 빠릿빠릿하지 못하게. 우두머리격으로 보이는 사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옥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뚝배기 서너 개가 동시에 끌어 넘치려는 참이었어요. 발이 꼼짝없이 묶여버렸죠. 하늘이가 물병을 들고 사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탁 소리가 나게 물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 우두머리 사내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하늘이의 가녀린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야, 너 이 동네에서 유명하다며? 사내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술 냄새와 함께 고약한 악의가 섞여 있었어요. 귀신 들리네라면서? 뭐, 내 빤스 색깔도 맞출 수 있냐? 응? 함께 온 일행들이 낄낄거리며 웃어댔습니다. 그 비웃음 소리가 좁은 가게 안에 가득 울려 퍼졌어요. 국밥을 먹던 손님들의 수저가 일제히 멈췄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죠.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의 떡 벌어진 어깨와 우락부락한 인상을 본 손님들은 괜히 나섰다가 해코지를 당할까봐 고개를 숙인 채 눈치만 살폈어요. 어른들의 비겁한 침묵이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하늘이는 잡힌 손목을 뿌리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죠. 오히려 사내의 붉게 충혈된 눈을 똑바로 아주 깊이 올려다보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저씨, 빤스 색깔은 모르고요. 사내의 웃음기가 멈칫했습니다. 아이의 태연한 태도가 예상 밖이었던 거죠. 하늘이가 다른 손으로 깍두기 접시를 테이블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내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무심하게 툭 던지듯 말했어요. 어제 노름판에서 날린 돈 있잖아요. 그거 아저씨 마누라 수술비였죠? 순간 가게 안 전체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내의 붉었던 얼굴이 삽시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술기운이 단번에 가신 것처럼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하늘이의 손목을 잡고 있던 손이 힘없이 스르륵 풀려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목숨줄을 도박판에 털어넣었다는 묻어두고 싶었던 끔찍한 죄책감이었으니까요. 형님, 그게 무슨 소리야? 형수님 수술비 건드렸어? 함께 온 동료들이 사내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까지 낄낄대던 얼굴들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하늘이가 한 발자국 더 다가섰습니다. 작은 체구가 거구의 사내 앞에 섰지만 기세는 하늘이 쪽이 압도적이었어요. 그거 아시면 아주머니가 가만 안 있을 텐데요. 지금 병원부터 가보시는 게 좋을걸요. 그것은 단순히 비밀을 들춘 게 아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칠 현실적인 위험을 경고한 것이었죠. 사내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계산대에 돈을 던지듯 올려놓고는 가게를 뛰쳐나갔어요. 남겨진 일행들도 쭈뼛거리다가 허둥지둥 계산을 마치고 우두머리를 뒤따라 나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기묘한 정적만이 남았어요.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 손님 하나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혀를 찼습니다. 어유의 눈빛 봐라. 남의 속을 훤히 꿰뚫어 보네. 기분 나빠서 원. 손님들이 다시 식사를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질이 눈에 띄게 느려졌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하늘이를 슬금슬금 피했어요. 마치 재수 없는 것이라도 본 것처럼, 혹은 내 속마음도 들킬까 두려운 것처럼요. 주방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분옥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녀가 험한 꼴을 당하지 않고 위기를 넘긴 건 천만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하늘이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씩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분옥은 주방 구석의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계산대 앞을 지나가는 손님들의 은밀한 속삭임이 비수처럼 날아와 분옥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야, 다음부턴 딴 데 가자. 밥 먹다 체하겠어. 까딱하다가 우리 집 숟가락 개수까지 털리겠다니까. 분옥은 무거운 몸을 간신히 일으켜 하늘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거칠게 벗겨냈어요. 분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오늘 홀에 나오지 마. 주방에서 학교 숙제나 해. 영문을 모르는 하늘이가 둥그렇게 눈을 떴습니다. 왜요? 라고 묻는 그 맑은 눈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분옥은 고개를 돌려 굳게 닫힌 가게 문을 바라보았어요. 손녀를 지키며 이 가게를 버텨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들 정석이가 남긴 단 하나의 핏줄. 그 아이를 평범하게 키우는 것만이 분옥에게 남은 삶의 전부였죠. 그런데 오늘 분옥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선명한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늘이의 그 능력이 이 아이를 지켜줄 방패가 될지, 아니면 더 큰 위험 속으로 끌어들일 칼날이 될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달동네 언덕 위 분옥내 국밥집은 손님이 뚝 끊겨 텅 비어 있었어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만이 요란하게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고 가게 밖 세상은 어둑어둑하게 저물어가고 있었죠. 가마솥 아래 불도 일찌감치 껐습니다. 이런 궂은 날씨에 언덕을 올라올 손님은 없을 테니까요. 분옥은 텅 빈 홀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날은 장사고 뭐고 일찌감치 문을 닫는 게 나았어요. 하늘이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필로 공책에 글씨를 쓰는 사각사각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작게 들려왔죠. 그때 가게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비에 흠뻑 젖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택배기사 김 씨였어요. 그는 하루 종일 배달을 돌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택배 조끼가 빗물에 젖어 무겁게 처져 있었고 신발에서는 물이 질질 흘러내려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었죠. 아이고, 김 기사님. 이 비에 고생이 많으시네. 분옥이 마른 수건을 건네며 반갑게 맞았습니다. 김 씨는 젖은 머리카락을 쓱쓱 훔치며 익숙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사모님, 국밥 한 그릇만 주세요. 오늘 마지막 배달이라 허기가 져서 죽겠어요. 뜨끈한 국밥이 나오자 김 씨는 개눈 감추듯 허겁지겁 비웠습니다. 뽀얀 국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싹싹 긁어먹고는 배를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 잘 먹었다.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어야겠어. 김 씨가 계산을 마치고 우산을 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석에서 조용히 숙제를 하던 하늘이가 갑자기 연필을 떨어뜨렸습니다. 연필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하늘이는 갑자기 가슴 안쪽이 쿡 하고 조여오는 느낌에 숨을 멈췄습니다. 빗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고 귀 안쪽이 먹먹해졌죠. 하늘이는 벌떡 일어나 김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김 씨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늘아, 왜 그러니? 아저씨 바빠. 김 씨가 당황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장난치는 줄 알고 가볍게 떼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김 씨가 하늘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하늘이의 눈동자가 까맣게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서늘한 눈빛이었죠. 가지 마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서쪽으로 가면 안 돼요. 다리 부러져요. 아니, 못 돌아와요. 순간 김 씨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좁은 가게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는 애써 농담처럼 받아넘기려 했습니다. 어허, 어린애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저씨 겁주지 마라. 주방에 있던 분옥이 놀라서 뛰쳐나왔습니다. 손에 묻은 물기도 닦지 못한 채 하늘이의 어깨를 움켜쥐며 황급히 아이를 떼어놓았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김 기사님. 애가 잠이 부족한가 봐요. 왜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래. 분옥은 연신 허리를 굽혀 사과했습니다. 김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가게를 나섰어요. 빗속에 세워둔 트럭으로 걸어가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멀쩡하던 엔진이 푸드득거리며 기분 나쁜 소리를 냈어요. 김 씨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때 백미러에 무언가가 비쳤어요. 가게 유리창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는 하늘이의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빗물이 흐르는 유리창에 일그러진 그 눈동자가 겹쳐 보이자 온몸에 소름이 쭈뼛 돋았죠. 에이 젠장. 더럽게 찝찝하네. 김 씨는 욕을 내뱉으며 핸들을 꺾었습니다. 평소 늘 다니던 서쪽 터널 대신 30분이나 더 걸리는 꼬불꼬불한 우회 도로 쪽으로요. 귀신에 홀린 듯한 선택이었죠. 가게 안에서는 분옥이 하늘이를 나무라며 밀린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기상캐스터가 내일도 비가 이어질 거라는 예보를 전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뉴스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졌어요. 긴급 속보입니다. 서쪽 터널 입구에서 빗길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대형 화재로 번져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TV 화면에서 소리만 흘러나오고 가게 안의 시간은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분옥의 손에서 설거지하던 그릇이 미끄러졌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이 산산조각 났어요. 하지만 분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았죠. 화면 속에는 시커먼 연기와 붉은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비를 뚫고 달려온 소방차들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다녔고 새까맣게 그을린 차량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는 이명처럼 들려왔습니다. 분옥의 눈앞에 3년 전 그날 밤이 겹쳐졌어요. 세찬 빗소리, 차가운 영안실의 공기,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아들의 차가운 손. 사고가 났습니다. 정석 씨가 귓가에 울리는 환청에 분옥의 다리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부서질 듯한 기세로 뛰어들어온 사람은 김 씨였어요. 비에 흠뻑 젖어 생쥐꼴이 된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가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가
하늘이가 날 살렸어. 김 씨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는 하늘이에게 기어가다시피 다가가 아이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았어요. 그리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벌겋게 젖어 있었죠. 내가 그 터널로 갔으면 지금쯤 시체가 됐을 거야. 하늘이가 살려줬어. 그 광경을 가게에 남아있던 동네 사람 몇몇이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번갈아 쳐다보았죠. 그날 밤 이 이야기는 빗줄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옆집에서 뒷집으로, 골목에서 골목으로. 이야기가 옮겨 다닐 때마다 점점 살이 붙었어요. 달동네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창문 너머로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어요. 그 눈빛들을 바라보던 분옥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 정석이를 죽게 만들었던 그 세상의 관심과 같은 종류의 눈빛이라는 것을요. 분옥은 황급히 셔터를 내렸습니다.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하늘이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안방으로 들어간 분옥은 장롱 위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회초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찰싹! 회초리가 하늘이의 종아리를 한 대 내려쳤어요. 그 순간 회초리를 쥔 분옥의 손바닥이 먼저 얼얼하게 저려왔습니다. 때리는 쪽의 손이 더 아픈 듯 분옥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몇 번 더 허공을 가르던 분옥은 결국 회초리를 내던지며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입 다물라고 했지. 너도 네 아비처럼 죽고 싶어? 왜 할미 말을 안 듣는 거야? 하늘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종아리가 아파서가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서러웠던 겁니다. 분옥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굽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이 동네에서 소문나면 그놈들이 냄새 맡고 온단 말이다. 제발 남들처럼만 살아라. 응? 제발 좀. 하늘이는 울고 있는 할머니의 등 뒤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팔로 할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하늘이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 능력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요. 밤새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분옥은 잠든 하늘이의 머리맡에 앉아 한숨만 내쉬며 밤을 꼬박 새웠어요. 아이의 평화로운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분옥의 눈에서 마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분옥이 가게 문을 열자 문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어요. 꼬깃꼬깃 접힌 지폐 몇 장과 사탕 봉지, 시루떡 한 조각이었습니다. 마치 성황당에 바친 재물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분옥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대야에 물을 가득 떠와 그것들을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학교 갈 채비를 하는 하늘이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학교 파하면 딴 데 새지 말고 곧장 와야 한다. 누가 말 붙여도 절대 대꾸도 말고.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달동네 아기도사의 소문은 분옥의 간절한 바람과는 상관없이 언덕 너머 저 멀리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빗소리는 어느새 잦아들었지만 분옥의 눈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옆방에서 하늘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분옥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를 피해 발소리를 죽이며 가게 뒤편 구석진 창고로 향했습니다. 축축한 공기가 코끝을 찔렀어요. 오래된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목구멍이 칼칼해졌습니다.
곰팡이 핀 벽을 등지고 분옥은 무거운 쌀독을 힘겹게 끌어당겼어요. 허리가 삐끗할 것 같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쌀독 아래 바닥을 손끝으로 더듬었어요. 쌀알들 사이로 손끝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하나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 정석의 영정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40살 한창 일할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이었죠. 흙이 묻어 빛바랜 낡은 안전모도 함께 있었어요. 분옥은 영정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손가락 끝으로 어루만지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찬장에서 소주병을 꺼내 한 잔을 따랐습니다. 영정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소주 향이 코끝을 톡 쏘았습니다. 정서가 엄마 왔다. 분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어요. 성실하기로 소문난 현장 소장이었던 정석이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어요. 작업복에는 시멘트 가루가 뒤덮여 있었고 안전모는 한쪽이 찌그러져 있었죠. 정석은 아무 말 없이 식탁 앞에 앉더니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마가 식탁에 쿵 부딪혔어요.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옥은 놀라서 아들 곁으로 달려갔어요. 정석아, 왜 이래? 뭔 일 있어? 정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그가 분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엄마, 이대로 건물 올리면 다 죽어. 자재를 너무 빼돌렸어. 철근도 시멘트도 절반밖에 안 들어갔어. 이거 막아야 돼. 분옥은 아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걱정이 앞섰지만 어릴 때부터 정의롭고 고닫던 아들을 믿었어요. 그래, 네 뜻대로 해라. 대신 밥은 꼭 챙겨 먹고 다녀야 한다. 분옥은 아들의 굽은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며칠 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정석은 내부 고발 자료가 담긴 서류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분옥은 왠지 모를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새벽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정석 씨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분옥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어요. 하얀 천으로 덮인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분옥의 다리가 꺾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경찰은 형식적이었습니다. 현장 사진 몇 장을 툭툭 던져놓고는 성의 없는 질문만 늘어놓았어요. 평소에 우울증 같은 건 없었죠? 술은 좀 했나요? 분옥이 아무리 아들이 회사 비리를 고발하려 했다고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호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발을 헛디뎌 추락한 실족사로 사건을 서둘러 종결지었어요. 부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상명건설 직원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향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가 돈봉투를 빈소 앞에 툭 던졌어요. 술 먹고 발 헛디딘 걸 회사 탓하면 곤란합니다. 산재 처리 안 되니까 이걸로 합의하시죠. 분옥은 그 돈봉투를 집어들어 사내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오열하며 항의했어요. 그러자 사내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아줌마, 돈 더 받으려고 시체팔이 하는 거야? 적당히 해. 그 끔찍한 모욕을 남기고 그들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분옥은 회상에서 깨어났어요. 어느새 두 뺨이 눈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억눌러왔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말렸어야 했는데. 목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하늘이가 깰까봐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분옥의 시선이 안전모로 향했습니다. 안전모 안쪽에 검은 테이프로 무언가가 붙어 있었어요. 작은 USB였습니다. 아들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죠. 사고 직후 분옥은 이 USB를 들고 경찰서로 달려갔었어요. 울며불며 증거라고 제발 봐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냉담했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못 엽니다. 그리고 술 먹고 실족한 건데 이게 무슨 증거가 됩니까? 문전박대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 USB는 분옥에게 아들의 못다한 말이자 건드리면 남은 가족마저 집어삼킬 시한폭탄이 되었어요. 그래서 쌀독 깊숙이 봉인해 두었던 겁니다. 분옥은 눈물을 훔치고 물건들을 다시 비닐봉지에 겹겹이 쌌습니다. 누가 볼세라 쌀독 가장 깊숙한 바닥까지 밀어넣고 그 위에 쌀을 한 줌 한 줌 꾹꾹 눌러 덮었죠. 하얀 쌀알들 속에 아들의 억울함이 파묻혔습니다. 내 새끼 억울해서 어쩌나. 그래도 하늘이는 내가 지킬게. 이 지옥 같은 건 나 혼자 안고 간다. 쌀독 뚜껑을 덮는 분옥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어요. 가게 문 셔터 틈으로 뭔가가 스르륵 밀려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분옥은 화들짝 놀라 밖으로 나갔어요. 바닥에 종이 뭉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새벽 공기가 싸늘하게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종이를 집어들어 펼쳐보았어요. 상명건설 주간, 달동네 재개발 구역 확정 및 퇴거 안내문이었습니다. 분옥의 눈이 안내문 하단으로 향했어요.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상명건설 회장 최상균.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의 이름이었어요. 분옥의 손에서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놈들이 기어이 이 삶의 터전까지 뺏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며 방에서 나왔어요. 분옥은 아무렇지 않은 척 밥상을 차렸습니다.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을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숙인 채 반찬을 놓았죠. 하늘이의 옷매무새를 고쳐주며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단추를 하나하나 잠가주고 구겨진 옷깃을 바로잡아 주었어요. 손끝이 덜덜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었습니다. 하늘아, 학교 끝나면 딴 데 새지 말고 곧장 와야 한다. 알았지? 하늘이는 할머니의 붉어진 눈시울을 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모르는 척 밝게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하늘이가 집을 나선 뒤 분옥은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일 휴업이라고 적힌 낡은 팻말을 문에 걸었어요.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골목 곳곳에 재개발 결사 반대라고 적힌 깃발이 꽂혔어요. 낯선 철거 용역 차량들이 좁은 골목을 오갔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들이 차에서 내려 주민들을 노려보았어요. 분옥은 가게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거대한 포크레인이 서 있었어요. 노란 장비가 마치 마을을 집어삼키려는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분옥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어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잠시 흘러나오다가 뚝 끊어졌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골목 어귀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이 달동네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였어요. 분홍과 눈이 마주친 듯 세단은 스르륵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분홍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놈들이 벌써 자신과 하늘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평화롭던 달동네 입구로 육중한 엔진 소리가 굴러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5대가 줄지어 좁은 골목을 밀어젖히듯 올라왔어요. 번쩍번쩍 광이 나는 차체가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낡은 판잣집들, 금이 간 시멘트 담벼락들과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었죠. 좁은 골목길에 고급 세단이라니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것 같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길가로 황급히 비켜서며 웅성거렸습니다. 빨래를 널던 아주머니는 손을 멈추고 멍하니 바라봤어요. 담배를 피우던 노인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서둘러 집 안으로 몸을 숨겼죠. 가장 앞에 선 차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검은 구두 한 켤레가 먼저 보였어요. 그 구두가 질척이는 진흙 바닥을 밟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60줄에 접어든 사내였어요.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손가락마다 굵직한 금반지가 번들거렸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오만했죠. 상명건설 회장 최상균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구두에 진흙이 묻자 기겁을 했어요.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지며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버럭 소리쳤습니다. 김 비서, 소금 가져와. 재수옴 붓겠어. 비서가 허둥지둥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둔 굵은 소금이었습니다. 비서는 허리를 깊이 굽혀 회장의 구두에 소금을 황급히 뿌렸죠. 최 회장은 그제야 인상을 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회장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동네를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혀를 차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음기가 너무 세. 냄새나고 귀신 나오기 딱 좋은 터야. 손 좀 봐야겠어. 그 순간 국밥집 앞을 청소하던 분옥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얼굴, 3년 전 뉴스에서 봤던 바로 그 얼굴이었어요. 아들의 장례식장에 조화 화환 하나만 딸랑 보내고 정작 본인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던 자.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 최상균이었습니다. 분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귀에서 삐하는 이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혈압이 머리끝까지 치솟아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죠.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분옥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최 회장이 분옥 쪽을 쓱 쳐다보았어요. 하지만 그는 분옥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늙고 초라한 노인네로 취급하며 시선을 돌렸죠. 자신이 죽인 사람의 어머니가 바로 눈앞에 서 있다는 것도 모른 채요. 그에게 분옥은 그저 쫓아내야 할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분옥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 압도적인 권력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배어났지만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죠. 그 시각 학교에서 돌아오던 하늘이는 골목에 세워진 차들 옆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밀려왔어요. 저도 모르게 코를 막으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단순한 악취가 아니었어요. 썩은 것 같기도 하고 타는 것 같기도 한 묘한 냄새였죠.
하늘이만 느낄 수 있는 사람의 검은 탐욕이 풍기는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의 근원지가 저 고급 세단이라는 것을 하늘이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부터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국밥집에 들이닥쳤어요. 그들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주방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벌컥 열어 젖히고 찬장을 뒤적이고 바닥을 손가락으로 훑쳤어요. 싱크대 아래까지 머리를 들이밀며 트집 잡을 거리를 찾았습니다. 분명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그들은 마치 짜맞춘 듯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위생 상태가 엉망이네. 식자재 보관이 잘못됐어. 이거 다 폐기해야 해. 분옥이 다급하게 항의했어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싱싱한 재료예요. 다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공무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듯한 영업 정지 경고장을 가게 입구에 척 붙였어요. 노란 종이가 유리문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경고장이었죠. 뒤이어 소방서 직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소방시설 미비로 영업 정지 대상입니다. 분옥은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조직적인 말살 작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하늘이는 엉망이 된 가게를 보았습니다. 뒤집어진 그릇들, 바닥에 널브러진 식자재들, 쏟아진 양념통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주저앉아 넋이 나간 할머니가 있었어요. 하늘이는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책가방을 내팽개치고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분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빛이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동네 반장이 찾아왔어요.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더라. 버티면 험한 꼴 본다니까. 알아서들 해. 반장은 그 말만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어요. 분옥은 가게 문을 닫고 방 안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요.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정석이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해. 분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3년간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는 눈물조차 마른 것 같았죠. 그 시각 최 회장은 차 안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달동네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어요. 특히 그 국밥집 할망구 눈빛이 영 찜찜해. 괜히 문제 생기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해. 저녁이 깊어지자 가게 전기가 갑자기 탁 하고 끊어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순식간에 방 안을 뒤덮었어요. 분옥의 몸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어요. 하늘이는 어둠 속을 더듬어 부엌에서 양초를 찾았습니다. 성냥을 그어 불을 켰어요. 촛불이 일렁이며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죠. 하늘이는 떨고 있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창밖으로 재개발 사무실의 불빛이 보였어요. 온 동네가 암흑인데 그곳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이 낮에 본 그 아저씨,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그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어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었습니다. 하늘이는 할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10살짜리 아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떨지 마. 저 아저씨가 더 무서워서 저러는 거야.
나쁜 짓 한 사람은 다 저렇게 무서워해.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와장창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가게 유리창을 박살냈습니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분옥이 본능적으로 하늘이를 끌어안아 감쌌습니다. 유리 파편이 분옥의 등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오직 손녀를 보호하는 데만 집중했어요.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섬뜩한 경고가 적혀 있었어요. 좋은 말 할 때 당장 비워. 다음엔 돌멩이가 아니라 불덩이다. 분옥과 하늘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깨진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죠. 그날 밤 분옥은 깨달았어요. 이번에는 숨을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는 것을요. 3년 전처럼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맞서 싸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분옥의 머릿속에 창고 깊숙이 숨겨둔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그 증거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검은 세단들이 다시 골목을 올라왔어요. 엔진 소리가 좁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 회장이 비서진과 험상궂은 용역 깡패들을 대동하고 직접 국밥집 앞마당에 나타났어요. 용역들은 하나같이 어깨가 떡 벌어지고 눈빛이 사나웠습니다. 문신이 새겨진 팔뚝을 드러내며 가게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왔어요. 불법 적침을 철거한다. 다 꺼내. 용역들이 고함을 지르며 집기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이 쓰러지고 의자가 날아갔어요. 뚝배기들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수십 년간 정성껏 모아온 살림살이들이 눈앞에서 부서져 나갔어요. 벽에 걸린 가온 액자도 손님들이 남긴 감사 메모가 붙어있던 게시판도 모두 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법을 핑계로 한 합법적인 폭력이었습니다. 항의해봤자 소용없었죠. 분옥이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신발 신을 겨를도 없었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맨발이 닿았지만 아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옥은 최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거친 땅바닥에 무릎뼈가 닿으며 욱신거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 늙은 게 손녀랑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분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최 회장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보듯 무심하게 시선을 돌렸죠. 분옥이 용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용역은 귀찮다는 듯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분옥이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65된 늙은 몸이 차가운 땅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팔꿈치가 까지며 피가 배어났지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하늘이가 주저앉은 할머니 앞을 가로막았어요. 작은 체구가 거구의 남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는 최 회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하늘이의 눈빛이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주변의 소란이 멈춘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용역들의 고함 소리도 물건 부서지는 소리도 순간 멀어지는 것 같았죠. 오직 하늘이의 까만 눈동자만이 최 회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밤마다 가슴 쥐어뜯으시죠? 숨도 못 쉴 만큼요. 최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인상을 찡그리며 물었어요. 뭐야, 저거? 하늘이가 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약 먹어도 소용없을걸요. 당신이 삼킨 돈이 뱃속에서 썩고 있거든요. 그 썩은 내가 여기까지 나요. 순간 최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숨겨왔던 심장병과 비자금 문제를 10살짜리 아이가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죠.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어요. 가족에게도 숨겨온 일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애써 당황함을 감추며 소리쳤습니다. 이 건방진 꼬맹이가 뭐라는 거야?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최 회장은 황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마치 도망치듯 세단은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최 회장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장이 손님인 척 가게로 들어왔어요. 하늘이의 능력이 진짜인지 확인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모퉁이 자리에 앉아 국밥을 시켰어요. 그리고 홀을 돌아다니는 하늘이를 슬금슬금 관찰했습니다. 얘야, 너 신기가 있다며? 사람 속을 꿰뚫어 본다면서? 비서실장이 은근슬쩍 물었어요. 하늘이는 국밥 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대뜸 물었습니다. 아저씨, 주머니에 있는 그 여자 협박 문자, 사모님이 알면 어쩌려고요? 비서실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딸그락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젯밤 내 연녀에게서 온 협박 문자를 이 아이가 정확히 맞춘 것이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은 혼비백산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국밥값도 내지 않고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비틀거렸어요. 가게 밖으로 나온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합니다. 저 아이는 진짜예요. 보고를 받은 최 회장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더 깊은 비밀까지 알고 있으면 어쩌지. 3년 전 윤정석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던 일. 그것까지 알고 있다면 끝장이었어요. 최 회장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입을 막아야 해. 오늘 밤 확실히 겁줘서 쫓아내. 그날 밤이었습니다. 가게 셔터가 요란하게 흔들렸어요. 쿵쿵쿵. 누군가 주먹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분옥과 하늘이는 서로를 껴안고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그러더니 셔터가 벌컥 열리며 용역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휘저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빨간 라카 스프레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쉭, 스프레이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용역들은 벽과 테이블, 메뉴판에 닥치는 대로 붉은색을 휘갈겼습니다. 커다란 X 표시, 철거, 퇴거. 붉은 글씨들이 여기저기 새겨졌어요. 분옥이 수십 년간 가꿔온 깨끗한 가게가 순식간에 흉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돈 숨겨둔 거 있나 찾아봐. 용역 중 한 명이 소리치며 창고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구석에 있던 쌀독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쌀독이 쿵 하고 넘어졌어요. 차르르. 하얀 쌀이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분옥에게 쌀은 피 같은 양식이었어요. 손님들에게 밥을 지어주고 손녀를 먹여 살리는 생명줄이었죠. 한 톨 한 톨이 다 돈이었고 삶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쌀. 이 귀한 걸. 분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쌀을 주워 담으려 했어요. 하지만 용역들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내일은 빨간 줄 긋는 걸로 안 끝난다. 알아서 꺼져. 으름장을 놓고 그들은 사라졌어요. 폭력보다 더한 모멸감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속에서 분옥의 흐느낌만 들렸어요. 분옥은 바닥에 엎드려 먼지 묻은 쌀을 떨리는 손으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워서 어쩌나. 이걸 어째. 하늘이도 묵묵히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작은 손으로 쌀알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그러다 쌀 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무언가가 손끝에 걸렸어요.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하늘이가 봉지를 열었어요. 안에서 흙 묻은 낡은 안전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전모 안쪽에 테이프로 붙어 있는 작은 USB가 보였어요. 분옥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뺏으려 했습니다. 그거 내놔. 보면 안 돼. 하지만 하늘이는 놓지 않았어요. 안전모를 가슴에 꼭 안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아빠 거지? 아빠가 남겨준 거지? 분옥은 쌀알이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 기어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3년간 쌀독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쌀독이 넘어지면서 세상에 나오고 만 것이었죠. 하늘이에게만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이 아이까지 아비의 죽음에 얽히는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분옥이 오열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목에서 나오는 울음소리는 마치 짐승의 신음 같았습니다. 하늘이는 엉망이 된 가게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붉은 글씨로 더럽혀진 벽, 산산조각난 그릇들, 바닥에 흩어진 하얀 쌀알들, 그리고 울고 있는 할머니. 손에는 아빠가 남긴 유품이 들려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저 썩은 냄새나는 아저씨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이는 바닥에 주저앉은 할머니의 작아진 등과 흙 묻은 아빠의 안전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어요. 이제 할머니를 지킬 사람은 자신뿐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소매로 벅차오르는 눈물을 거칠게 훔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나 이제 안 피해. 저 사람들 꼭 벌 받게 할 거야. 바닥에 흩어진 하얀 쌀알들 사이로 하늘이의 눈빛이 밤하늘처럼 깊고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눈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는 손에서 USB를 놓지 않았어요. 아빠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이것이 무엇인지 하늘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열쇠라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분옥과 하늘이는 엉망이 된 가게를 묵묵히 정리하고 있었어요. 붉은 라카 자국을 젖은 걸레로 문지르고 깨진 그릇 조각을 빗자루로 쓸어 담았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벽에 새겨진 철거라는 글자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손바닥이 빨갛게 부르트도록 문질러도 붉은 글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최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훑어본 뒤 분옥과 하늘이 앞에 명함을 내밀었어요. 회장님이 조용히 뵙기를 청합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애만 오면 됩니다. 잠시 뜸을 들인 뒤 그가 덧붙였어요. 그럼 가게 문제는 다시 생각해 보시겠답니다. 분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분옥은 비서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아직 전리도 다 안 빠진 애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보낸다. 분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무표정하게 분옥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까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비서가 떠난 뒤 분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분옥의 떨리는 손을 제 작은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할머니, 나 다녀올게.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나 믿지? 분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울먹였어요. 하지만 하늘이의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기 전 하늘이는 아빠의 USB를 품에 안고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갔어요. 목적지는 달동네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인권 변호사 박선일의 사무실이었죠. 사무실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먼지가 쌓인 책장,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들, 컵라면 용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허름한 책상. 그 앞에서 박선일이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3년 전 친구 윤정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폐인처럼 살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저씨,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선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는 품에서 USB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어요. 선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정석이 거잖아. 경찰이 분실했다고 했던 건데. 그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황급히 낡은 노트북을 열어 USB를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암호 입력창이 떴어요. 선일이 이것저것 입력해 보았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화면에 입력 횟수 초과 임박이라는 경고창이 떴어요. 한 번만 더 틀리면 USB가 영영 잠겨버릴 판이었습니다. 선일이 절망에 빠져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때 하늘이가 까치발을 들고 키보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51호요. 제 생일이에요. 하늘이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빠는 항상 그랬어요. 내 생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라고. 비밀번호는 다 내 생일이었어요. 하늘이의 작은 손가락이 떨리며 숫자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그리고 엔터키를 쳤죠. 띵동하는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그 문구와 함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폴더가 열리며 수십 개의 파일이 쏟아졌어요. 상명건설의 비자금 장부, 부실공사 현장 사진, 녹취 파일들. 아빠가 목숨 걸고 모아둔 증거들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철근이 빠진 건물 골조 사진, 뇌물을 주고받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숫자가 빼곡히 적힌 비자금 장부. 이 모든 것을 아빠가 혼자서 모았던 것이었어요. 선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서가, 이 미련한 놈아, 딸내미 생일을 비밀번호로 해놓고 혼자 가버리면 어떡하냐. 하늘이도 코를 훌쩍였습니다. 아빠의 흔적 앞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선일이 눈물을 닦으며 벌떡 일어났어요. 이거면 법으로 놈을 잡을 수 있어. 재판 걸자. 하지만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은 너무 느려요. 아저씨, 재판하는 3년 동안 우리 동네는 다 밀리고 할머니는 병나서 죽을 거예요. 당장 멈추게 해야 해요. 하늘이의 눈은 또렷했지만 물기가 어려 있었어요. 그 눈으로 선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눈을 가릴 테니 아저씨는 덫을 놔요. 그 사람 욕심을 이용해요. 선일이 펄쩍 뛰었어요. 너무 위험해. 넌 어린애야. 하지만 하늘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일은 한숨을 내쉬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최 회장의 탐욕을 이용해 함정에 빠뜨릴 방법을요. 가짜 해외 투자처 자료를 급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령회사 서류, 가짜 수익률 보고서, 그럴듯한 투자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하늘이는 선일이 알려주는 어려운 단어들을 필사적으로 외웠습니다. 상장 폐지, 비트코인, 뜻도 모르는 단어들을 무당이 주문 외우듯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10살짜리 아이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것들이었습니다. 하늘이가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했어요. 아저씨, 말이 너무 어려워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는 선일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창 뛰어놀아야 할 아이에게 사기꾼의 대본을 외우게 하다니 자신이 한심했어요.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늘이가 소파 구석에 웅크려 쪽잠이 들었어요. 잠든 얼굴은 영락없는 10살짜리 꼬마였습니다. 볼에는 아직 아기살이 남아 있었고 입이 살짝 벌어져 있었어요. 선일은 낡은 담요를 꺼내 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어른들이 못나서 네가 이 고생이다. 날이 어둑해지고 하늘이가 눈을 떴어요. 선일이 작은 물건 하나를 하늘이의 주머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초소형 녹음기였어요. 이게 네 부적이야. 위험하면 무조건 소리 질러. 아저씨가 경찰 달고 쳐들어갈 테니까. 검은 세단이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이를 데리러 온 것이었어요. 분옥은 하늘이를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가 조용히 할머니의 품에서 빠져나왔어요. 차에 오르는 하늘이의 뒷모습을 보며 분옥은 대문 기둥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통곡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 손녀마저 그 악마의 손에 보내야 하다니요. 차에 오르기 전 하늘이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아빠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엄마의 손이 스쳤어요.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허벅지를 세게 꼬집었습니다. 아파야 울지 않을 수 있었어요. 차는 화려한 도심을 지나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최 회장의 요새 같은 저택이 있는 곳이었어요. 뒷좌석에 앉은 하늘이의 발은 바닥 매트에 닿지도 않고 대롱거렸습니다. 그 작은 발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어요. 저택 입구에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는 것 같았어요. 저택은 산 하나를 통째로 깎아 만든 것처럼 거대했습니다. 정원에는 괴상한 조각상들이 늘어서 있었고 분수에서는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늘이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애써 표정을 감췄습니다. 현관에 도착하자 집사가 다가왔어요. 하늘이의 몸수색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녹음기가 들킬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하늘이는 겁먹은 표정을 숨기고 당당하게 팔을 벌렸습니다. 그때 2층 난간에서 최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내 귀한 손님 몸에 손대지 마. 부정 탄다. 빨리 올려보내. 위기를 넘긴 하늘이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주머니 속 아빠의 USB를 꽉 쥐었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 도와줘.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어요. 육중한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촛불만 켜진 어두운 방 안에 온갖 부적과 불상이 가득했어요. 그 한가운데 최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눈이 촛불에 번뜩였어요. 하늘이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어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이제부터는 10살 윤하늘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아기 도사였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온 이상 호랑이를 잡아야만 살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서재는 대낮인데도 암막 커튼이 쳐져 있어 동굴처럼 어두웠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짙은 향 냄새가 밀려왔어요. 코를 찌르는 백단향과 알 수 없는 약재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촛불 수십 개가 방 곳곳에서 일렁거렸고 그 불빛에 벽에 붙은 수천만 원짜리 부적들이 기괴하게 춤추는 것처럼 보였어요. 눈을 부릅뜬 탱화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구판에서나 볼 법한 녹슨 작두가 구석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알 수 없는 부호가 새겨진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붉은 선으로 이상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온 방에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최 회장은 거만한 자세로 커다란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있었지만 손톱을 물어뜯는 행동에서 그의 극심한 불안이 읽혔어요. 하늘이가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 순간 매캐한 향 연기가 10살 아이의 여린 폐를 찔렀습니다. 콜록, 콜록. 하늘이는 저도 모르게 기침을 터뜨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목이 칼칼하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그 모습은 영락없는 어린아이였어요. 최 회장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책상 위에 놓인 서슬퍼런 장검을 손으로 만지작거렸어요. 진검이었습니다. 칼날이 촛불빛을 받아 번뜩였어요. 네가 그렇게 용하다며? 내 운 한번 봐라. 틀리면 네 발로 못 나간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칼날이 다시 한번 번뜩이자 하늘이의 작은 어깨가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어요.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뒤돌아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주머니 속 아빠의 USB를 꽉 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여기서 밀리면 끝이야. 할머니도 아빠의 억울함도 모두 끝이야. 아빠가 지켜보고 있어. 나를 도와주고 있어. 하늘이는 터져나오는 기침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헛구역질로 바꿔버렸어요. 우욱, 우욱. 하늘이가 가슴을 치며 괴로워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에 반응하는 것처럼요. 최 회장이 멈칫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늘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은 더 이상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서늘한 빛이 눈동자 속에서 일렁거렸어요. 비린내. 역겨운 물비린내가 진동을 하네. 하늘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저씨, 물 좋아하면 안 되는데. 최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물. 그 단어가 그의 뇌리에 3년 전 그날 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윤정석을 사고로 위장에 빗길 개천에 수장시킨 그날 밤을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어요. 자신과 직접 손을 쓴 직원 몇 명만 아는 일이었습니다. 하늘이가 허공을, 정확히는 최 회장의 등 뒤를 가리켰어요.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찢어지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당신 뒤에 물에 젖은 남자가 서 있어. 안전 못 쓰고 눈을 부릅뜨고 당신 쳐다보고 있잖아. 으악. 최 회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몸을 뒤로 젖히다가 소파 뒤로 나뒹굴었어요. 제발 저린 도둑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최 회장의 눈이 공포로 휘둥그레졌어요. 등 뒤를 더듬으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바닥에 넘어진 최 회장에게 바짝 다가갔습니다. 작은 체구가 거구의 남자를 내려다보았어요. 이 원혼이 당신 목을 조르고 있어. 그래서 숨이 막히지? 최근에 입찰색에 연달아 떨어졌지? 다 이 남자가 맡고 서 있어서 그래. 선일이 밤새 조사해준 정보였습니다. 구체적인 입찰 실패 내용을 섞어 신빙성을 높인 것이었어요. 최 회장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어떻게 이 애가 이걸 알지? 공포심이 이성을 마비시켰어요. 최 회장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하늘이의 작은 바짓단을 붙잡았습니다. 재벌 회장이 10살짜리 아이에게 매달리는 꼴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굿이라도 크게 해야 하느냐? 하늘이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려는 것을 꾹 참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울면 안 돼. 지금 울면 끝이야. 하늘이는 최 회장을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비웃는 것처럼요. 굿, 아저씨, 지금 구판 벌일 시간이나 있을 것 같아? 하늘이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안 돼. 원한이 너무 깊어. 이건 굿이 아니라 당신 전부를 내어줘야 끝날 판이야. 하늘이는 박선일과 밤새 연습했던 시나리오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건너 그 회사에 전 재산을 걸어. 그래야 대운이 들어와서 당신을 살려. 물은 물로 막아야지. 최 회장의 눈이 의심으로 가늘어졌어요. 투자? 뜬금없이 무슨 투자냐? 점쟁이가 돈 얘기를 해? 사기꾼 특유의 의심이 발동한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남을 속여온 자는 남에게 속는 것도 잘 알아채는 법이었죠. 하지만 하늘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나갔습니다. 싫으면 말아. 어차피 오늘 밤 12시에 저 남자가 당신 심장 터뜨려서 데려갈 거니까. 난 경고했어. 하늘이가 미련 없다는 듯 몸을 돌려나가려 했어요. 자, 잠깐. 멈춰. 다급해진 최 회장이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이 아이가 말하는 그 회사, 당장 알아봐. 비서가 태블릿을 가져왔어요. 화면에는 선일이 밤새 심어놓은 가짜 정보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박 투자처로 위장된 가짜 뉴스, 조작된 차트, 그리고 물기운이 가득한 해외 항만 사업 자료. 하늘이의 말과 딱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었어요. 투자 수익률은 300%, 원금 보장, 해외 유명 은행 보증까지. 탐욕스러운 자의 눈에는 황금이 번쩍거리는 것만 보였습니다. 최 회장의 눈빛이 불안해서 탐욕으로 번들거렸어요. 그래, 이건 신의 계시다. 국값 대신 투자해서 돈도 벌고 액땜도 하는 거야. 일석이조잖아. 아니, 일석삼조다. 최 회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쳤어요. 알았다. 내 하마. 회사 돈, 내 돈 다 끌어모아. 하늘이는 속으로 됐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도도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서둘러요. 12시 넘기면 약발 안 받으니까. 저택을 빠져나온 하늘이는 육중한 철문이 닫히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등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셔츠가 등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대기하고 있던 선일의 차에 간신히 올랐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마자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저씨, 무서웠어요. 진짜 칼이 있었어. 하늘이가 선일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호령하던 도사가 아니었어요. 10살짜리 꼬마가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선일은 떨고 있는 하늘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작은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어요. 그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 고생했다. 우리 하늘이 진짜 잘했다. 이제 다 끝났어. 그 시각 최 회장은 홀린 듯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할 정도였어요. 김 실장, 당장 자금 돌려. 비자금, 건물 담보까지 싹 다 현금화해서 거기로 싸. 1분도 늦으면 안 돼. 전화를 끄는 최 회장은 다시 등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물에 젖은 남자의 환영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하늘이와 선일의 차가 어둠 속을 헤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저택의 불빛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하늘이는 선일의 품에 안긴 채 흐느끼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최 회장의 욕심이 스스로를 태워버릴 거대한 불길이 되어 타오를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덫은 완벽하게 놓였어요. 이제 그 덫이 닫히는 순간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상명건설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물컵이 최 회장의 고함에 덜컹거렸어요. 물이 찰랑거리며 탁자 위로 넘쳐 흘렀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임원 12명이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최 회장의 핏발선 눈이 그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가용한 현금 전부 그 계좌로 보내. 침묵이 흘렀어요.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려 하지 않았어요. 그때 재무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검증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 같습니다. 이러시면 배임입니다.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최 회장은 재떨이를 움켜쥔 채 재무이사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어요. 그리고 그 재떨이를 탁자 위에 세게 내려쳤습니다. 이건 신의 계시다. 네가 뭘 알아? 임원들은 서로 눈을 피했어요. 누구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아니라 회장의 광기가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올린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이었습니다. 분옥과 선일이 높은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분옥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년 전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러 왔다가 문전박대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경비원에게 팔을 붙잡혀 끌려나가던 수치심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울면서 사정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죠. 선일이 분옥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어요. 어머니, 이번엔 다릅니다. 우리 손에 칼자루가 있어요. 분옥은 품속에 있는 USB를 생명줄처럼 꽉 쥐었습니다. 아들이 목숨 바쳐 남긴 유품이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지만 절대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 새끼가 목숨 바쳐 남긴 건데 내가 떨면 안 되지. 분옥의 낡은 고무신이 검찰청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힘차게 디뎠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어요. 3년간의 서름이, 분노가, 억울함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시각 상명건설 회장실에서는 최 회장이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해외 송금 페이지가 떠 있었어요. 송금 버튼 위에 떨리는 검지 손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입가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이 돈만 보내면 액땜도 하고 수천억을 벌어서 다시 왕이 되는 거야. 물의 기운이 온다. 검찰청 접수 창구였습니다. 선일이 두꺼운 서류 뭉치와 USB를 창구 직원에게 내밀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명건설 최상균 회장의 살인, 교사 및 횡령, 배임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긴급 체포가 필요합니다. 창구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서류 뭉치의 두께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분옥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내밀며 말했어요. 여기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목숨 바쳐 모은 겁니다. 분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상명건설 회장실. 최 회장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라. 대훈아, 들어와라. 모니터의 송금 진행바가 천천히 차올랐어요. 50%, 70%, 90%, 그리고 100%를 채우며
송금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에 환희가 번졌어요. 같은 순간 검찰청 부장검사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증거 자료들을 확인한 검사가 안경을 벗고 미간을 문질렀어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압수수색 영장에 붉은 도장을 쾅 찍었어요. 지금 당장 출동해. 상명건설의 법인 계좌와 최 회장의 비밀 계좌에서 수천억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잔고는 영원. 회사는 껍데기만 남았어요. 최 회장이 만세를 부르며 환희에 차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니터 화면이 검은색으로 바뀌었어요. 뭐야? 사이트가 왜 이래? 최 회장이 마우스를 미친 듯이 클릭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고 새로 고침 버튼을 연타했어요.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기우제 투자 사이트는 이미 선일이 서버를 폭파시켜 사라진 뒤였어요. 수천억 원이 공중분해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돈을 받은 회사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유령 회사랍니다. 최 회장의 웃음이 딱 멈췄습니다. 동시에 심장이 조여오는 통증이 시작되었어요. 하늘이의 경고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약으로 안 고쳐져요. 당신이 삼킨 돈이 뱃속에서 썩고 있거든요. 내 돈. 최 회장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려는 찰나였어요. 1층 로비의 자동문이 박살날 듯 열렸습니다. 꼼짝 마. 검찰이다. 푸른 조끼를 입은 검찰 수사관 수십 명이 들이닥쳤어요. 압수수색 박스를 든 행렬이 로비를 점령했습니다.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어요. 창밖으로 수십 대의 방송국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최 회장은 창문 아래를 내려다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지춤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어요. 평생 세상을 호령하던 자가 10살짜리 아이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속았다. 그 꼬맹이한테 내가 속았어. 최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에서 눈물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사관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어요. 최 회장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현재 시각. 수사관이 손목 시계를 보며 체포 시각을 고지했습니다. 오후 12시 정각. 그 소리에 최 회장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가 정확히 12번을 울리고 있었어요. 오늘 밤 12시에 저 남자가 당신 심장 터뜨려서 데려갈 거야. 하늘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터져나가는 소리였죠. 같은 시각 달동네 국밥집이었습니다. 분옥과 하늘이가 작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 속보 자막이 붉게 떠올랐습니다. 속보. 상명건설 최상균 회장 수천억 횡령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 화면 속에서 고개를 푹 숙인 최 회장이 수사관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어요. 어젯밤 그 오만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비틀거리는 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하늘이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아직도 그 서재에 가득하던 향 냄새와 번뜩이던 칼날이 손끝에 남아있는 듯 했어요. 하늘이가 조용히 벽에 걸린 아빠의 사진을 어루만졌어요. 맞지 아빠? 불은 저 아저씨가 질렀어. 스스로. 분옥은 텔레비전 앞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참았던 울음을 토해냈어요.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체증이 내려가는 해방의 울음이었어요.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마침내 굴러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죽던 날부터 목구멍에 걸려있던 비명이 드디어 터져 나온 것이었어요. 하늘이는 할머니 옆에 나란히 앉아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분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들어가 갓 지은 쌀밥 한 그릇을 떠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분옥은 아들의 사진 앞에 밥그릇을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정서가. 분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밥 먹자. 이제 마음 편히 밥 먹자. 하얀 쌀밥 위로 분옥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빠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아들의 영정 위로 아지랑이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창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낡은 국밥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3년간의 어둠이 끝나고 마침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 속보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화면에는 휠체어를 탄 최 회장이 나오고 있었어요. 검은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검찰청사를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화면 하단에 붉은 자막이 떴습니다. 최상균 회장, 조사 중 가슴 통증 호소, 병원 긴급 이송.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전국의 시청자들이 그 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 회장의 마지막 꼼수였어요. 병원 VIP 병실이었습니다. 새벽 2시 복도의 형광등이 절반만 켜진 채 어둑해졌어요. 감시하던 경찰은 의자에 기대 졸고 있었습니다. 코를 골며 고개가 앞으로 떨궈져 있었어요. 최 회장이 그 틈을 노렸습니다. 침대에서 살금살금 몸을 일으켜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뒤졌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환자복 위에 벽에 걸린 코트만 걸치고 비상구로 빠져나갔어요.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텅 빈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병원 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린 채 세워진 택시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운전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이었어요. 최 회장은 망설임 없이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움켜쥔 손이 떨렸어요.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다 잃었다는 상실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수십 년간 쌓아올린 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 꼬맹이 때문이라는 광기 어린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눈동자에는 핏발이 가득 서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복수해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비가 내리는 달동네였어요. 국밥집 안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사판 인부들과 택배기사 김 씨가 플라스틱 의자에 둘러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국밥 냄새와 빗소리가 어우러져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작은 텔레비전에서는 최 회장의 몰락 소식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드디어 정의가 이겼네. 그 나쁜 놈 꼴 좀 봐. 분옥이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늘이가 보기엔 어려도 똑똑하다니까. 내가 그랬잖아. 그 영감탱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 그때였습니다. 쿵 하는 굉음이 밖에서 들려왔어요. 유리창이 덜컹거리며 흔들렸습니다. 국밥 냄비 뚜껑이 딸깍거렸어요. 사람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훔친 택시 한 대가 비틀거리며 언덕길을 올라와 국밥집 앞 전봇대를 들이받은 것이었어요. 헤드라이트가 깨지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유리 파편이 빗물에 섞여 바닥에 흩어졌어요. 찌그러진 차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한쪽 신발은 벗겨지고 환자복 바지가 흙탕물에 젖은 사내가 비틀거리며 내렸어요. 최 회장이었습니다. 처음 번쩍이는 검은 세단에서 양복 차림으로 내렸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코트 자락이 지늘게 질질 끌렸어요. 사기꾼 같은 기집애 나와. 내 돈 내놔. 쉰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목청이 찢어질 듯 악을 썼어요. 술을 마시던 동네 사람들이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택배기사 김 씨가 최 회장을 알아보고 소리쳤어요. 저거 뉴스에서 도망친 최 회장 아니야? 최 회장은 눈이 뒤집힌 채 김 씨를 밀쳐버렸습니다. 김 씨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최 회장은 가게 안으로 돌진하려 했습니다. 하늘이를 재빨리 등 뒤로 숨기며 팔을 크게 벌렸어요. 내 손녀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너 죽고 나 죽는다. 최 회장이 분홍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분홍의 목덜미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어요. 탁 하고 투박한 손 하나가 최 회장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공사판에서 단련된 굵은 손이었어요. 인부들과 김 씨가 최 회장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거대한 벽처럼 하늘이와 분홍을 감싸고 보호했어요. 어이, 회장 양반. 이 동네에서 행패 부리면 뼈도 못 추린다고 했지? 돈과 권력이 사라진 최 회장은 그저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어요.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재벌 회장이 빗속에서 벌벌 떠는 환자복 차림의 도망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말렸지만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두려움 없는 눈으로 엉망이 된 최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눈빛이 60살 노인보다 단단했어요. 아저씨, 나는 그냥 바람을 불었을 뿐이야. 하늘이가 한 발짝 다가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불을 지른 건 아저씨 욕심이지. 내 탓하지 마세요. 하늘이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어요. 아빠가 멈추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때 들었어야지. 10살짜리 아이의 말에 60살 재벌 회장이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실 앞에서는 돈도 권력도 소용없었어요. 그때 골목 어귀에서 요란한 사이렌 울려 퍼졌어요. 붉은 경광등이 빗줄기를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경찰차 세대가 빗길을 뚫고 들이닥쳤어요. 최상균, 당신을 도주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달려와 최 회장을 제압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젖은 땅바닥에 눌렸어요. 이건 모함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변호사 불러. 최 회장이 추하게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짐승처럼 끌려가는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분홍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그것은 통쾌함보다는 긴 싸움을 끝낸 노병의 회한이었어요. 아들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습니다. 하늘이는 경찰차가 사라진 텅 빈 골목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주머니 속 아빠의 낡은 증명사진을 꺼내보래 비볐어요. 차가운 사진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분홍의 등을 두드려 주었고 누군가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환호성이 빗소리와 어우러져 달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구름 사이로 달빛이 국밥집 간판을 비추었습니다. 분홍내 국밥이라는 글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하고 따뜻하게 빛났어요.
그러나 최 회장이 남긴 상처들은 아직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달동네 담벼락마다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올랐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렸어요. 지난 겨울에 차갑고 어두웠던 기억들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안작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상명건설 최상균 전 회장, 살인 교사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 확정. 화면 속에서 수갑을 찬 최 회장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며 수천억을 주무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초라한 죄수복 차림에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국밥을 먹던 손님들이 화면을 보며 저마다 입을 열었어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 그러게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다더니. 쯧쯧. 정석이 그 친구 하늘에서 보고 있겠지. 사람들은 시원하게 국밥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가게 안에 활기가 넘쳤어요. 그 뉴스와 함께 정석의 사건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박선일 변호사의 끈질긴 노력 끝에 재심이 열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산업재해 및 의사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명예가 회복된 것이었어요. 국가와 회사로부터 받은 거액의 보상금 증서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분옥은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아들의 목숨값이 숫자로 환산되어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박선일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으로 노후 자금 좀 챙기시죠.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편히 사셔도 됩니다. 분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니다. 이 돈 전부 윤정석 장학재단 만드는 데 쓸 거야. 어머니. 박선일이 놀란 눈으로 분옥을 바라보았어요. 분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아들의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마른 행주로 액자를 천천히 닦으며 말했어요. 손길이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내 아들 목숨값으로 내가 호의호식하면 벌 받지.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애들 돕는 게 우리 정석이 이름 남기는 길이다. 분옥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안에는 평화로움이 서려 있었어요. 더 이상 원한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에 대한 사랑만 고요히 빛나고 있었어요. 며칠 후 국밥집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인부들이 사다리를 놓고 칙칙했던 낡은 간판을 떼어냈어요. 그 자리에 노란색 바탕에 예쁜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하늘인의 국밥. 밝은 글씨가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어요. 골목을 환하게 밝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간판을 올려다보았어요. 어머, 간판 바꿨네. 이쁘다. 하늘이네라. 이름 참 잘 지었어. 가게 안도 리모델링으로 환해졌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탁자는 새 것으로 바뀌었고 벽에는 연두빛 페인트가 말끔하게 칠해졌어요. 형광등 대신 따뜻한 조명이 달렸습니다. 창문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때 홀에서 우당탕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변호사 양반. 국밥에 손가락 담그겠소. 고개를 돌려보니 멀끔한 양복 위에 앞치마를 두른 박선일이 쟁반을 들고 허둥대고 있었어요. 서빙을 돕다가 쟁반을 엎을 뻔한 것이었습니다. 국밥 그릇이 위태롭게 흔들렸어요.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지만 얼굴은 이미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손님들이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법정에서는 날고 기는 양반이 여기선 영 젬병이네. 하하,
변호보다 서빙이 더 어렵습니다. 박선일이 멋쩍게 웃으며 땀을 닦았어요. 가게 안에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분옥은 주방에서 국을 끓이며 흐뭇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등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늘이가 옷을 단정하게 입고 방에서 나왔어요. 무당 흉내를 내던 짙은 눈화장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뽀얀 피부에 맑은 눈동자가 빛났어요.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영락없는 꼬마 숙녀였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빙긋 웃었어요. 분옥이 갓 부친 계란말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계란말이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우리 강아지 학교 늦겠다. 꼭꼭 씹어먹고 가. 분옥이 하늘이의 입에 계란말이를 쏙 넣어주었어요. 예전에 불안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분옥의 얼굴엔 편안한 주름만 잡혀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우물우물 씹으며 웃었어요. 볼이 햄스터처럼 볼록해졌습니다. 하늘이가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그때 가게 밖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하늘, 학교 가자. 친구들이 손을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전엔 피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늘이를 무섭다며 수군거리고 귀신 보는 애라며 뒷담화를 하던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는 먼저 찾아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짓궂은 남자 짝꿍이 하늘이의 어깨를 툭 쳤어요. 야, 너 진짜 귀신 본다며? 우리 집 강아지가 어제 어디 갔는지 알아? 하늘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친구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다른 아이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짝꿍이 움찔하며 한 발 물러섰어요. 왜 그래? 뭐 보여?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늘이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푸아. 하늘이가 배를 잡고 웃었어요. 에이, 뭐야? 짝꿍이 얼굴을 붉히며 투덜거렸어요. 아이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아이들이 벚꽃잎이 날리는 언덕길을 향해 힘차게 뛰어갔습니다. 교복 치마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가게 문 앞에서 분옥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어요. 아이들이 사라진 골목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박선일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어요. 어머니, 하늘이.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까요? 분옥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보이면 어떻고 안 보이면 어떠냐. 이제는 무서운 거 말고 예쁜 것만 보고 살 건데. 점심 장사가 한창이었어요. 가마솥에서는 뽀얀 육수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고깃국 냄새가 가게 밖 골목까지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가 음악처럼 깔렸습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앞날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게 된 건 정해진 운명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었어요. 나는 이제 미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오늘을 볼 뿐이에요. 분옥, 하늘, 박선일. 셋이 둘러앉아 보글보글 끓는 전골을 먹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라 세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달동네 골목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둥근 보름달이 떠올랐어요. 하늘이네 국밥 간판 위로 달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노란 간판이 은빛으로 빛났어요. 오래도록 기다려온 진짜 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드시 답장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